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이네요. 서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고 어서 빨리 여러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인물 두 장이 나갔을 거예요. 하나는 C프린트이고 하나는 문제가 있는 유인물이 있을 텐데 C프린트는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시면 되고 문제가 있는 유인물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숙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어도 밴드에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업 희망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엔 말이죠. 우리는 수업 OT를 진행했고 이별의 정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수필, 시나리오의 순서대로 이번 학기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감정을 통한 시 수업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별의 정서가 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시였는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가는 길과 먼 후일, 그리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를 통해서 이별의 정서를 공감해 보았습니다. 가는 길에서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서가 느껴졌죠. 먼 후일에서는 그리움의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느껴졌었죠. 그렇다면 표현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쓰였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가는 길에서는 행간걸침이 드러났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는 긴 문장을 행으로 나눠서 표현을 한 것이죠. 또 이를 통해서 망설임의 감정을 더 강조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줄임표를 통해서 미련을 드러냈었고요. 까마귀를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해 재촉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죠. 자,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이란 문학작품의 다양한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로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모양, 행동 등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즉,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객관적 상관문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나올 내용이니 여러분이 미리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먼 후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는 잊었노라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잊었다는 거는 사실은 잊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반어법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그때의 내 말이 무척 그리다가 믿기지 않아서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런 식으로 정서가 점점 더 커지는 점층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잊었노라가 또 반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드러난 시였죠. 여기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소리, 즉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상황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슬픔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각적 소리로 표현. 그리고 러시아 지명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또한 시의 처음과 끝이 반복되는 수미상관이 쓰여서 시의 형태를 더욱 완결성 있게 만들고 정서를 더욱 잘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이 잘 되셨나요? 혹시라도 질문거리가 있다면 밴드를 통해서 직접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댓글로 그거에 대한 답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짠,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고 그곳에서는 꽃들이 자랍니다. 지난 시간에 본 사진이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정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죠? 맞습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희망의 정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 전에 여러분, 희망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여기 사진 속에 보이는 인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우두머리인, 즉 대장인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는 이 옆에 있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에게 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을 준 것에 대해서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즉 이 사람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를 이용해서 인간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는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진흙으로 여자를 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제우스는 생명을, 또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는 말솜씨를, 아폴로는 음악의 재능을 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은 판도라였습니다. 이러한 판도라를 본 에피메테우스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에피메테우스의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이 주는 선물을 좋아하지 마라. 즉 판도라를 좋아하지 마라. 반드시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판도라를 보내면서 작은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쥐고 있는 상자가 보이죠? 이것은 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판도라는 문득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말 때문에 더욱 궁금했습니다.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연 순간 욕심, 시기, 원한, 질투, 복수, 슬픔, 미움 등의 재앙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가 상자 뚜껑을 닫았을 때 그 안에 남은 것은 딱 하나,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판도라는 희망을 꺼내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희망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희망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냈다는 그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모로 희망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과도 같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감정은 희망의 감정입니다. 희망의 사전적인 뜻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두 번째,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즉, 희망은 어떠한 바람과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희망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습 목표를 읽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희망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 둘째, 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다들 잘할 준비가 되었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시는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입니다. 강인교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여기서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 이 시에서 중요한 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시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 상황인데 물이 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물은 긍정적인 시어이며 가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어서 물이 되어 만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우르르 우르르는 비 오는 소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면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여기서 죽은 나무 뿌리는 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죽은 나무 뿌리는 여기서 죽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적신다는 것은 죽은 나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여기서 바다라는 이상향이 드러납니다. 또한 처녀라는 순수한 대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고 한다. 물이 되어 만난다고 했는데 불로 만난다고 합니다. 즉 생명력을 상징했던 물과 대립되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되어서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나니
여기서도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불타버린 뼈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에 불타버린 대상을 연민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화자가 정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자, 여기서 불과 물이 또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불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상황에서 만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위의 내용과 비슷하게 불이 꺼지고 이상적인 상황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시를 정리하자면 물과 하늘이라는 생명과 또 불이라는 부정적인 대상, 즉 죽음을 대립시키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지난 뒤에 긍정적인 세상에서 만남을 약속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서와 표현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먼저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상황을 가정하며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 하늘과 불이라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 봤던 판도라 이야기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희망 앞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행복이 가지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지 한번 집중하면서 살펴볼까요?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말을 하는 화자는 나이고 행복이 와도 감사하고 불행이 와도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대구법이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구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행복과 불행이라는 서로 다른 대립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뭐 그냥 감사하라는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을 테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여기서도 대구법이 쓰이고 있죠. 자, 여기서는 행복의 이중적인 성격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행복을 말하고 안에서 온다는 것은 나의 마음, 즉 내부에서 오는 행복을 말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즉 위에서 말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도 오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도 온다는 것이죠. 이 행복의 문이라는 시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세요. 밖에서도 외부, 안에서도 마음.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별들을 사랑한다. 자, 여기서도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죠? 비슷한 문장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대구법이라고 해서 또 대구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햇빛은 오늘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일의 별은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법이 쓰이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느리시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여기서 밖에서도 들이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된다는 것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행복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기억하라고 했던 행복의 문이라는 시어가 떠오르나요? 이 행복의 문이 생명의 숨결로 또 생명의 바다로 점점 커지고 있죠. 즉 행복이라는 것이 문에서 숨결로 바다로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했었죠. 즉 행복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출렁거린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은 끊임없이 물물과 썰물처럼 오고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행복이라는 것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느낄 수 있으며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나가기로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표현 방법과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비슷한 문장에 쓰이는 대구법이 쓰여서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듬인 운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라는 대립적인 시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대구법이 쓰이고 있고 행복의 문, 생명의 숨결, 생명의 바다라는 점층법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감사하다, 혹은 행복은 이중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희망의 상황의 정서에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았고,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감사함에 대해서도 느껴봤습니다.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인물 숙제를 통해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떠올려 봅시다. 자, 첫째, 희망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둘째, 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지난 시간부터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한번 해보고 있는데 복습을 해보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숙제를 통해서도 표현 방법을 다시 한번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히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이 희망인 줄 알았는데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상황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온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것을 극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희망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뜬금없이 웬 하트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감정 중에서는 바로 사랑의 감정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태주. 이거는 분석한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오.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어쩌면은 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는 거고, 혹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오. 짝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너를 너무 좋아하기에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그 그리움만으로도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잘 쓴 시인 것 같습니다. 또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들 많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풀꽃이 자세히 봐서 예쁜 것처럼 또 오래 봐서 예쁜 것처럼 너 또한 오래 보기에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참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나태주 시인의 풀꽃 3입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어봐 참 좋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인생의 선배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인내하고 한번 살아봐봐. 참 좋아.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잘 상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